안녕하세요. 한 주 잘 보내셨죠? 예,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예, 건강관리 유의하시고요. 오늘은 11, 12월 과정 3주차 진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들이 우리 교대 1편이에요. 총론 크게 1장부터 3장까지 구성되어 있다 살펴드렸죠. 이 중에 1장 부동산학의 이해다 이 파트는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대 2장이에요. 2장은 부동산 개념과 분류다 하는데 크게 1절부터 3절까지 세 계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중에 지난주 저희들이 1절 부동산 개념 이 부분은 살펴드렸고요. 오늘은 2절 부동산 분류 여기서부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지고 계신 기본서는요 23페이지입니다. 기본서 자, 23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들께 강의 자료를 제공해 드렸어요. 강의 자료는 13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의 자료, 자, 13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살펴드리겠는데, 먼저 부동산 분류입니다. 지금 부동산의 분류 방법도 아주 다양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되는 견해가 부동산 분류를 크게 토지의 분류 방법과 건물의 분류 방법 이렇게 해서 설명하는 견해가 가장 대표되는 견해다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중에 먼저 토지의 분류 방법 살펴드리고 다음 건물의 분류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토지의 분류 방법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토지의 분류 방법이다. 이 부분은 매 회마다 빠지지 않고 무조건 출제된 영역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학교는 전 영역 중에서 매 회마다 빠지지 않고 출제된 영역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지난 시험에도 물론 나왔겠지만 여러분이 보실 이번 33회 자기학시험에도 반드시 나올 것이다 생각하시고 자,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될 그와 같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의 분류 방법 이 부분도 자, 매해마다 출제가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실 33회 자기학시험에도 반드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는 부분이 되겠어요. 그때 토지를 분류하는 것도 아주 다양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 주로 출제 대상이 되고 있는 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먼저 지목에 따른 토지의 분류 방법, 그리고 용도, 지역에 따른 토지의 분류 방법, 그리고 부동산 활동 상황에 따른 토지의 분류 방법 이 세 가지가 우리 시험에서는 주로 출제 대상이 되고 있다 생각하시고 특히 이 중에서도 가장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은 바로 부동산 활동 상황에 따른 토지의 분류 방법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용도 지역에 따른 토지의 분류 방법도 부동산 정책론과 연계돼서 출제가 되기도 하고요. 다음 지목에 따른 토지 분류 방법도 간혹 출제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분을 어떻게 본 기초 이론 과정에서 학습한다 생각하시고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목에 따른 토지 분류 방법이 있어요. 자, 이는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는 법률 여기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생각하시고 약칭으로 저는 공간정보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간정보법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공시법 시간에 마르고 닳도록 들으실 내용들이에요. 지금 공간정보법 여기에 나면 지목이라는 게 있어요. 지목. 쉽게 우리 생각합시다. 우리 사람들도 이름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 사람들도 이름이 있듯이 토지도요. 필지마다 용도에 맞는 이름을 붙여주겠다. 이 이름을 가리켜서 우리가 지목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동안에 전답, 과수원 이런 표현 들어보셨잖아요. 이들이 모두가 지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처럼 공간정보법 여기에서는 지목을 모두 28개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28개의 지목으로 분류하고 있다. 어느 법에서 공간정보법 여기에서 28개로 분류하고 있다. 그래서 28개 지목을 흔히 우리가 법정 지목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목이다 이런 의미예요. 법정 지목이다 표현합니다. 자, 그럼 현행 공간정보법 여기에 나면 법정 지목은 모두 몇 가지가 있습니까? 28가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일단 28개의 지목을 지적도등 지적공부에 등록을 하게 된다 생각하시고 먼저 우리는 이제 28개의 지목에 대해서 이해가 될 수 있어야 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여러분 2차 과목이 있어요. 공시법 시간에 또 마르고 닳도록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2차까지 함께 하신 분들은 사실 이 부분 설명 안 들으셔도 될 파트예요. 그렇지만 1차만 공부하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지목에서 간단히 살펴드렸는데 한 번 더 복습합니다. 자, 현행
자,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는 법률 여긴다면 법정 지목 모두 몇 개가 있습니까? 큰 소리로 이야기하세요. 몇 개입니까? 28개의 지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그럼 우리는 28개의 지목에 대해서 어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개의 지목인데, 흔히 지적도 등에 표기할 때는 이제 한 글자로 나타냅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부호로 표기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부호로 표기하는데, 부호는 대체로 한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첫 번째 글자를 따고 있는데, 물론 예외되는 게 4가지가 있어요. 뭐 28개 중에 예외되는 건 4가지가 있다 생각하시고, 지금 부호로서 지적도 등의 표기를 하고 있다 생각하시고, 우리는 28개의 지목을 부호로서 암기하시면 훨씬 더 유용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4개씩 끊으셔가지고 7개로 구분하신다면 모두 어때? 28개가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마 2차까지 공부하신 분들은 공시법 교수님께서 더 좋은 암기법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 겁니다. 반드시 그 암기법 따라가시고요. 1차만 공부하신 분들은 저처럼 이제 부호로서 4개씩 끊어서 모두 7개, 삽이 28개다 생각하시고 기억을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 부호로 표시했어요. 전, 답, 과, 목, 다음은 임, 광, 염, 대, 다음은 장, 학, 차, 주, 장, 도, 철, 재, 천, 구, 유, 양, 수, 공, 채, 원, 종, 사, 묘, 잡이다. 이렇게 해서 4개씩 끊어서 모두 7개, 합해서 28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지금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굉장히 낯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하세요. 자, 전답 과목, 임광염대, 장학차주, 창도철제, 천구유양, 수공채원, 종사묘잡. 이렇게 해서 저희는 이제 부호로서 살펴드렸어요. 이때 간단히 봅시다. 이제 저는, 부호로서 저는 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는 어때요? 쉽게 생각하면 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답은 어때? 이제 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우리의 선조들일 때 전답이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밭과 논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과는 과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은 목장 용지. 다음 임은 임이야. 광은 광천지. 다음 염은 염전이에요. 다음 대는 대 한 글자입니다. 흔히 여러분들이 참고로 대지다 이 표현 들어보셨을 겁니다. 들어보셨죠? 대지는 우리끼리 붙여놓은 말이고, 그리고 법에서 정한 지목은 아니에요. 법정 지목은 뭡니까? 대 한 글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대지라는 법정 지목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법정 지목은 대 한 글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은 공장용지입니다. 공장용지다 생각하시고, 학은 학교 용지가 되겠습니다. 차는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다음 주는 주유소 용지가 되겠습니다. 창은 창고 용지, 도는 도로, 철은 철도 용지, 재는 재방, 다음 천은 하천이 되겠지요. 구는 국어입니다. 다음 유는 유지, 다음 양은 어때? 양어장, 다음 수는 수도 용지, 공은 공원이에요. 채는 체육 용지다. 다음 원은 어때? 유원지를 의미합니다. 다음 종은 종교 용지, 사는 사적지, 묘는 묘지, 잡은 잡종지. 이렇게 해서 모두 28가지다. 우리 어떻게 해야겠어요? 자, 부호로서 4개씩 끊어서 기억 잘했죠. 그래서 전답 과목, 임광염대, 자, 장학차주, 창도철제, 천구유양, 수공채원, 종사묘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28개 지목을 우리가 부호로서 표기할 때는 대체로 첫 번째 글자를 따서 부호로 표기한다 그랬죠? 그렇지만 예외되는 게 4가지가 있어요. 4가지는 두 번째 글자를 따서 부호로 표기하고 있다 생각하시고,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장용지예요. 공장용지는 부호로 어떻습니까? 장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죠. 다음 이제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은 부호로서 두 번째 글자 차 이거로 표기를 하고 있어요. 다음 하천입니다. 전 역시 두 번째 글자 따서 천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다음 유원지예요.
역시 두 번째를 떠서 원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예외되는 거예요. 나머지 자 모두 28개 지목이죠. 28개 뭉쳐서 나머지 24개는 첫 번째 글자 따서 부호로 표기하고 있는데 자 이제 나머지 4개만 어때? 두 번째 글자를 따서 부호로 표기하고 있다. 이게 예외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외되는 네 가지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차 천 원이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장차 천원이다. 앞으로 돈 1,000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장차 1,000원이다. 장은 원래 합니까? 공장 용지가 되겠지요. 차는 주차장, 천은 하천, 원은 어때? 유원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적도에 원이다 이렇게 부호로 표기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지적도에 원이다 이렇게 부호로 표기됐으면 이는 과수원을 뜻하는 겁니까? 유원지를 뜻하는 겁니까? 유원지 이걸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됐습니다. 자, 지금 법정 지목 모두 28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24개는 첫 번째 글자 따서 부호로서 표기하고 있고 나머지 4가지 장차 천원 이것만큼은 두 번째 글자 따서 부호로 표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이제 지목의 종류, 표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간단하게 또 반복습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박스 4개를 그려놨어요. 박스 4개를 그려놨는데, 자, 이들이 어때? 예외되는 거죠. 두 번째 글자 따서 부호로 표기하는 겁니다. 4가지 다르죠? 어떻게 다르어요? 장, 차, 천, 원이다. 이렇게 기다렸죠. 이때 장은 뭘 이야기합니까? 공장, 용지가 되겠죠. 다음 차는 주차장. 자, 다음 천은 어때? 하천. 다음 원은 어때? 유원지 이렇게 해서 장차 천원이다 이렇게 기억을 좀 해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이제 28개 지목이 있어요. 이 28개 지목 중에서 학개론 이 과목에서 출제 대상이 되고 있는 지목 몇 가지만 구체적으로 이해를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공시법에서는 28가지 지목 모두가 출제 대상이 되겠죠. 그렇지만 학개론 이 과목에서는 주요 지목에 있어서 한 6가지 정도 넣어드렸어요. 이 내용만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하나씩 살펴봅시다. 자, 이제 1번입니다. 이것은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 사무실, 점포와 박물관, 극장, 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호 및 부속 시설물의 부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법정 지목은 뭐가 될 것인가? 바로 대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대 역시 한 글자니까 부도 대 이렇게 표기되겠지요. 생각하시고 대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법정 지목에 대지라는 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랬죠? 법정 지목 딱 한 글자로 했어요. 대. 그래서 쉽게 이 생각하세요. 주거용 상업 용도로 쓰이는 토지의 법정 지목은 뭐가 된다? 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주거, 사무실, 점포 나와있죠. 그래서 주거용, 상업용으로 쓰인 토지의 법정 지목은 어때? 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아파트에 많이 거주하실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앞으로 배우겠지만 아파트 이 단지 자체가 어때? 하나의 필지가 됩니다. 하나의 필지는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아파트 단지는 가장 주된 용도가 뭐가 됩니까? 주거용이죠. 주거용. 따라서 법정 지목이 뭐가 됩니까? 대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내가 101동 101호를 가지고 있다냐. 101동 101호 등기부 딱 발급받아 보면 지목에 뭐라 있어요? 대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거용, 상업용도 쓰인 토지의 법정 지목은 뭡니까? 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택지 조성사가 준공된 토지의 법정 지목도 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이제 조수라든지 자연 유수, 모래, 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 방수제, 방사제 등의 부지는 법정 지목이 제방이다. 그래서 제방이란 법정 지목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세 번째로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된 토지입니다. 지금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된 토지의 법정 지목은 어때? 하천이 되는 겁니다. 하천. 하천은 부호로서 뭐라고 합니까? 장차 천원 지금 예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천 이렇게 표현이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국어입니다. 특히 우리 학교는 이 과목에서는 국어 출제가 잘 되는 겁니다. 잘 되는데 여기서 영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똥 및 그 부속 시설물의 부지
이 같은 경우에 법정지목이 뭐가 됩니까? 국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학교는 이 과목에서는 여기 보세요. 자, 인공적인 수로 뚝 이 표현이 나오면 법정지목은 뭐가 됩니까? 국어. 국어.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가 있어요. 소규모 수로부지. 쉽게 우리가 이건 이 생각할 수 있겠죠. 소규모 수로부지니까 규모가 어때요? 좁죠? 좁다는 이야기에서 우리끼리 표현하는 말이 있어요. 뭡니까? 또랑. 들어보셨죠? 또랑. 여기에 법정지목이 뭐가 됩니까? 국어가 되는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국어는 첫 글자 써서 벌써 돼 구 이렇게 표현하죠. 국어는 특히 잘 이해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 형태로 준 인공적인 수로 뚝 및 그 부속 시험의 부지의 법정지목 뭡니까? 국어. 다음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 부지의 법정지목 어때? 국어다 생각하시고 특히 이 표현 잘 보세요. 인공적인 수로 뚝 나오면 그리고 또 소규모 수로 부지 이 표현 나오면 어때? 학교는 이 공에서는 법정지목 어디 된다? 국어.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음 2분도 한번 구분해 봅시다. 자, 여기 보세요. 보시면 자,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여기까지 공통이에요. 자,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여기까지는 공통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가 나오면 법정지목 뭐가 되는 겁니까? 하천. 그 다음 보세요. 소규모 수로지다. 규모가 작다는 이야기예요. 순선 우리말로 뭐로 되어 있어요? 또랑. 이때 법정지목 뭐가 됩니까? 국어. 이렇게 구분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지라는 게 있어요. 유지는 첫 번째 글자 떠서 부호로서 유 이렇게 표기하겠지요. 그래서 이제 물이 고이거나 상시로 물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등의 부지를, 저수지 터지를 우리가 법정지목으로 유지 이렇게 표현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교용지라는 게 있어요. 역시 예외가 아니죠. 그래서 첫 번째 글자 따서 종 이렇게 부호로 표기하겠지요. 그래서 종교용지에서는 일반 공중에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 법요, 설교, 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 사찰, 향교 등의 건축물의 부지 여기에 법정지목은 어때? 종교용지다. 그래서 종교용지라는 법정지목도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8개의 법정지목 중에 주요 지목이다. 학교는 이 과목에서 필요로 한 6개를 넣어드렸어요. 6개 넣어드렸는데 먼저 제방이라는 법정지목도 있다. 종교용지라는 법정지목도 있다 생각하시고 다음은 주거용, 상업용 쓰이는 토지의 법정지목 뭡니까? 대. 그리고 특히 하천, 국어, 구분이 좀 되셔야 되겠죠? 유지, 이해가 좀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정도로 학교는 이 과목에서는 어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원에서 중요한 부분 한 번 더 반복습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그라미 1번 내용이에요. 주거용, 상업용 쓰이는 토지의 법정지목은 뭐였나요? 대. 자, 다음 동그라미 4번 내용입니다. 자, 인공적인 수로 뚝 나오면 어때? 학교는 이 과목에서는 자, 법정지목은 뭐가 됩니까? 국어. 다음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지의 법정지목 어때? 국어다 보시면 되겠죠? 다음 물이 고이거나 상시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등의 토지의 법정지목 뭡니까? 유지. 이런 정도로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토지의 분류 방법 중에 이제 지목에 따른 토지의 분류다. 이걸 다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전국의 토지를 이처럼 28개의 법정지목으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런 정도로 이해가 좀 되시면 되겠고요. 다음 두 번째로 용도 지역이라는 게 있어요. 용도 지역에 따른 토지 분류 방법이다. 그러니까 이는 관련된 법규가 바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이에요. 약칭으로는 국토계획법 이렇게 표현합니다. 약칭으로 국토계획법이다 이런데 이 법도요. 여러분들이 공법 시간에 마르고 닳도록 들으실 법률이에요. 자, 이것은 국토계획법 여기 나면 용도 지역이라는 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이것은 용도 지역 이걸 지정해서 그럴 행위자를 가하겠다. 토지 이용에 행위자를 가하겠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사실 토지는 부증성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건 안입을 증가할 정. 그래서 증가시킬 수 없다는 특별한 성질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 토지는 자연물이잖아요. 그럼 자연물인 이 토지에
물리적인 절대량을 우리 인간힘으로 늘려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이처럼 물리적인 절대량을 늘릴 수 없다. 이 같은 특성을 가리켜서 우리가 부증성 이렇게 정합니다. 이처럼 부증성의 특성이 따라서 물리적으로 절대량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토지한테 한정이 돼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한정 토지를 우리가 효율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정된 토지를 경제적, 다음 효율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토지는 우리 지난주에 했죠. 사회성, 공공성이 강조되는 재화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공공독리의 증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처럼 한정된 토지량을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행위자를 갈 필요가 있겠죠. 인류에서 결정 지역이 뭐라 뭡니까? 용도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행위자를 간다는 이야기지요. 뭐 때문에?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용도지역은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그 용도지역 간에 중복지역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적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용도지역에 대한 정의를 말씀을 했는데 학계론 이 과목에서 정책형과 연계해져서 이분이 출제가 많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공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결정하는 지역이 뭐가 되는 겁니까? 용도 지역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용도 지역을요. 이 지역을 크게 네 개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면 관련된 법적은 뭡니까? 국토계획법이다 생각하시고, 국토계획법 여기서는 용도 지역을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이 부분도 공법 시간에 잘 배우셨을 겁니다. 적어서 2차까지 함께 하신 분들은 공법 교수님의 암기법을 반드시 따라가시기 바라겠어요. 그렇지만 1차만 공부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1차만 공부하신 분들은 저의 암기법으로 따라하시면 될 것 같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용도 지역은 크게 네 가지에 따르죠. 뭐가 있습니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가지고 이렇게 하세요. 도, 관, 농,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도관, 농자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용도지역은 크게 네 가지에 따르죠. 뭐가 있습니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다. 크게 네 가지에 따르냐. 이 네 가지 용도지역 중에서 자, 여기는 도시지역과 관리지역 이 두 가지는 더욱더 구분해서 지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두 가지는 구분된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도관, 농자 네 가지 중에 더욱더 구분해서 지정은 뭡니까? 도시지역, 관리지역 이 두 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도시지역은 어떻게 구분해서 지정할 것인가? 보세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죠. 그래서 역시 첫 글자 따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주, 상, 공, 녹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상, 공록이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다음, 관리지역도 더욱더 구분해서 지정하고 있죠. 보전 관리지역, 생산 관리지역, 계획 관리지역.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하고 있다. 이분도 첫 글자 따가지고 보, 생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생 이렇게 기억하시고 제가 살짝 말을 바꿨어요. 어떻게? 생 우리 지금 개고생하고 있잖아요. 참 관리하려면 개고생해야 된다 생각하시면서 개고생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용도적 크게 네 가지가 있다. 뭐가 있습니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있다. 그래서 첫 글자 떠서 도, 관, 농, 자 이렇게 되었어요. 이때 도시지역과 관리지역 이 두 가지만큼은 더욱더 구분해서 지정하고 있다는 거죠. 도시지역은 어떻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다. 그래서 첫 글자서 주상, 공록 기억을 했습니다. 다음
관리적은 자, 계획 관리지역, 보전 관리지역, 생산 관리지역으로 구분해서 지정한다. 그래서 우리끼리 계보생 이렇게 첫 글자 서 기억을 좀 해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용도 지역의 의 그리고 용도 지역의 구분 지정 여기까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분도 간략하게 반복습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여기 봅시다.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결정한 지역이 바로 뭡니까? 용도 지역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괄호에는 용도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하튼 용도 지역은 크게 네 가지가 있다 할 수 있죠. 뭐가 있습니까? 도관 농자다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이제 저희들이 지금까지 용도지역은 크게 네 가지가 있다. 도관농자 이중 자, 도시적, 관리지역은 더욱더 구분해서 지정한다 살펴드렸죠. 그리고 여기서 도시역만큼은 더욱더 세분해서 지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시 보세요. 처음 공시는 상당히 좀 힘들 겁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자, 이제 용도지역은 크게 네 가지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도, 관, 농, 자. 이때 도시적과 관리적만큼 어때? 더욱더 구분해서 지정하고 있다. 그래서 도시적은 어떻게 했어요? 첫 글자서 주, 상, 공, 녹이다 이렇게 했죠. 다음 관리적은 개, 보, 생이다 이렇게 했어요. 쉽게 개고생이다 생각 잘했죠? 됐습니다. 그때 여기는 도시만큼은 더욱더 세분해서 지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적, 녹지역을 더욱더 세분해서 지정하는데 학교는 이 과목에서는 주로 출제된 건 주거지역 중심입니다. 주거지역, 그럼 주거지역을 어떻게 세분해서 지정할 것인가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 보세요. 주거지역을 다시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 다음 준주거지역 이렇게 세분해서 지정하고 있다. 그래서 이분도 첫 글자 따가지고 우리 이렇게 하자는 이야기예요. 전일준이다. 네, 자, 제 친구 이름이 전일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전일준. 내 친구 이름이 전일준이다 생각하시고 주거지역은 어떻게 세분된다. 전일준이다 생각하시고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용어 정리합시다. 전용 주거지역은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입니다.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이다. 다음 일반 주거지역이 있지요. 일반 주거지역은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전용 주거지역은 뭡니까?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일반 주거지역은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분도 첫 글자 따가지고 이렇게 하자는 이야기예요. 사실 우리 시험은 이분 말 바꾸기를 몇 차례 한 겁니다. 네, 자, 첫 글자 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야기예요. 일, 편이다. 그럼 법률에 나와 있는 용어니까 용어 그 자체가 때 바뀌면 잘못된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전량 일편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전량 일편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전량을 위한 일편 단심이다 이 생각하시고 전량 일편이다. 그래서 지문에 양호한 이 표현이 나오면 뭡니까? 전용 주거지역이다. 다음 편리한 이 표현하면 일반 주거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전량 일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암기할 수 있겠죠? 어떻게 전량 일편이다. 그래서 양호한 이 표현하면 전용 주거지역. 다음 편리한 이 표현하면 일반 주거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같은 전용 주거지역을 다시 1종과 2종으로 세분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1종은 이제 단독주택 중심입니다. 2종은 공동택 중심이에요. 사실 1종, 2종 두 가지니까. 그리고 단독주택, 공동주택이라 생각하시고 1종은 단독택 중심, 2종은 공동택 중심이다. 자, 그럼 우리 연결 한번 시켜봅시다.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이라는 이야기. 이건 뭡니까?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기 필요한 적이다 할 수 있겠죠. 다음 제2종 전용 주거적입니다. 이는 어때? 공동택 중심의 전용이니까 양호한. 그래서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기 필요한 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 일반 주거적입니다. 일반 주거적은 다시 1종, 2종, 3종으로 세분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1종은 저층 주택 중심입니다. 다음 2종은 중층, 3종은 중고층 주택 중심이다. 그래서 연결시켜보자는 이야기요. 자, 제1종, 일반 주거적입니다. 이 뭡니까? 저층 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게 하여 필요한 적이다 할 수 있겠죠. 다음 제2종, 일반 주거적입니다. 중층 주택 중심의 일반이니까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필요한 적이다 할 수 있겠죠. 다음 제3종 일반 주거적입니다. 이는 중고층 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필요한 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준주거적이 있다. 이건 참고하셔도 되겠네요. 자, 이걸 학계로 이 과목에서 최근에 이렇게 출제가 한번 되었던 겁니다. 여기 보세요. 이제 중층 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을 제2종 전용 주거적이란다. X. 잘못되어 있죠? 자, 보세요. 중층 주택의 중심에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편리한 나왔으니까 당연히 일반이 되겠죠. 그리고 중층이니까 2종. 그래서 이는 2종 일반 주거적에 대한 설명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참고로 2종 전용 주거적이다. 이는 어떻게 되됩니까? 2종이니까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전용은 양호한, 일반 편리한 이것만 알고 있어도 전량 일편 이것만 알고 있어도 답은 어때? 찾을 수 있는 그 같은 지문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이제 용도 지역에 대해서도 더 구체적으로 살펴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살펴봅시다. 자, 용도 지역은 크게 네 가지가 들었죠? 뭡니까? 도관, 농자다. 이때 도시적과 관리적 이 두 가지는 더욱더 구분해서 지정하고 있다. 도시적은 어떻게? 주상, 공, 녹이다. 다음 도시적만큼은 더욱더 세분해서 지정한다 그랬죠. 우리 시험은 학교는 이공에서는 주거적이 중심이 되겠죠. 자, 그럼 지금 주거적은 어떻게 더욱더 세분됩니까? 전, 일, 준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전용은 1종, 2종, 일반은 1종, 2종, 3종으로 세분되고 있다 생각하시고, 우리만의 암기법 전량 1편 잘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됐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칠판 한번 보시기 바라겠어요. 자,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입니다. 자, 이는 뭐가 될까요? 전용 주거적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양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은 뭡니까? 1편이 되겠죠. 그래서 일반 주거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용도 지역에 따른 토지의 분류 방법이다. 이 부분까지 다 맞춰드렸어요. 다음 토지 분류 세 번째로서 부동산 활동상에 따른 토지의 분류가 있다. 그리고 부동산 활동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토지 용어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배웠었지요. 사실 우리 인간들은 부동산을 대상으로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를 가르쳤을 때 우리가 부동산 활동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이것은 부동산 활동에 따른 여러 가지 용어들을 어때? 다루는 부분이다 생각하시죠. 특히 토지 분류 방법 이 셋 중에서도 우리 시험의 출제빈도가 가장 높은 건 바로 뭡니까? 우리 앞으로 학습할 부동산 활동상에 따른 분류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고 여기서 많은 용어 정리가 되셔야 될 겁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들어본 용어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어때? 택지, 부지 이런 표현 들어보셨잖아요. 필지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맹지 이런 표현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래서 우리 정확히 용어 이해를 하자 생각하시고 바로 이 부분에서 지난 시험에서도 출제가 되었던 것이다 생각하시면 됐어서 워낙 용어들이 많기 때문에 유사한끼리 모아가지고 학습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다 생각하시고 우리 기본수도 마찬가지고 제 강의도 마찬가지예요. 유사한끼리 모아가지고 설명해드렸다 생각하시고 역시 유사한끼리 모아서 본 설명도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봅시다. 여기는 이제 건축이
가능한 토지가 있어요. 건축이 가능한 토지도 구체로 한다면 뭐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 학교용 등등 건축이 가능한 토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우리 이제 뭐 대표적인 게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이 되겠죠. 이때 주거용이나 상업용도 쓴 토지에 이 토지의 법정 지목은 뭐가 될까요? 우리 오늘 배웠죠. 주거용, 상업용 쓴 토지의 법정 지목 때 대 한 글자를 했잖아요. 법정 지목은 대 한 글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한문으로 써보면 아래 흑토자가 들어갑니다. 흑토자가 들어가요. 이걸 훈흥을 달아보면 터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터전할 때 터대 이렇게 표현하는데 터대자 써서 주거용 상업용 쓰인 토지의 법정 지목은 대다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공업 용도로 쓰이는 이 토지의 법정 지목은 뭐가 될까요? 공업 용도다. 이는 어때? 법정 지목이 공장 용지입니다. 그래서 표기할 때는 장, 이 한 글자로 표기한다 그랬죠? 법정 지목은 공장용이다. 그럼 자, 여기 보세요.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이다. 모두가 건축은 가능합니다. 건축하지만 법정 지목이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다르다. 그래서 학자에 따라서는 처럼 법정 지목이 대인 토지, 법정 지목이 대인 토지 이것만 모아가지고 대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역시 터 대자 써서 대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터 대자 쓰는 대지 의미를 하나 배웠어요. 뭡니까? 법정 지목이 대인 토지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법정 지목 관계없이 자, 여기에 있는 이제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이걸 모두 모았습니다. 법정 지목 관계없이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이걸 모두 모았어요. 그래서 현재 주거용, 상업용, 공업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장차 주거용, 상업용, 공업 용도로 이용을 목적으로 조성한 토지를 감정표현 용어로 택지 이렇게 변합니다. 택지. 그래서 택지는 표현 들어보셨잖아요. 택지의 주된 용도는 결국 세 가지예요. 뭡니까? 주거용, 상업용, 공업 용도다 생각하시고 현재 주거용, 상업용, 공업 용도로 이용 중이거나 장차 주거용, 공업용, 상업 용도로 이용을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를 뭐라고 합니까? 택지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택지가 조성됩니다. 그럼 그 위에 가장 많이 들어서는 게 뭡니까? 아파트잖아요. 주거용. 상가 들어서겠죠? 상업용. 공장 들어서겠죠? 공업용이다. 그래서 택지의 주된 용도는 주상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여기서 다음 건축 가능한 토지를 모두 모아버렸습니다. 이처럼 건축 가능한 토지를 모두 모아서 건축법에서는 대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역시 한문으로 써보면 터 대자를 쓰는 거예요. 터 대자를 써서 대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살펴봤던 대지와 여기서 살펴봤던 대지는 의미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그렇지만 한글 한문이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구분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터 대자 쓰는 대지. 여기에 우리 오늘 두 가지 의미를 배웠다는 거예요. 하나는 법정 지목이 대인 토지. 법정 지목이 대인 토지를 학자에 따라서는 어때? 터 대자 써서 대지 이렇게 표현한다는 이야기예요. 또 하나는 건축법상 건축이 가능한 토지를 어때? 터 대자 써서 대지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서 제가 강의 노트에는 이 두 가지를 넣어드렸어요. 자, 오늘 우리가 터 대자 쓰는 대지 두 가지 의미를 두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법정 지목이 대인 토지. 또 하나는 건축법상 건축이 가능한 토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여기서 이제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다. 그래서 하천, 도로, 수도부지, 철도비처럼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가 있다는 이야기. 밑에 여기는 건축 가능한 토지뿐만이 아니라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 이 모두를 다 모아버렸습니다. 이 모두를 다 모아놓고 아주 포괄적인 용어를 썼대.
부지 이렇게 표현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부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지라는 것은 현재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는 바닥 토지를 말한다. 그래서 건축 가능 토지뿐만 아니라 건축 불가능 토지 여기까지 포함하는 아주 포괄적인 용어가 부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먼저 이부를 정리했죠. 자, 법정 지목이 대인 토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법정 지목은 딱 한 글자였죠. 뭡니까? 대. 이처럼 법정 지목이 대인 토지. 이걸 학자의 뜻은 대지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지요. 다음 건축이 가능한 토지도 건축법상 대지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습니다. 토대자 쓰는 대지다 생각하시고, 다음은 이제 주거용, 상업용, 공업 용도로 이용되어 있거나 장차 주거용, 상업용, 공업 용도로 이용할 목적으로 조성한 토지를 감정평형으로 택지. 다음 건축 가능 토지뿐만 아니라 건축 불가능 토지 여기가 통하는 아주 포괄적인 용어가 뭡니까? 부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토대자 쓰는 대지, 택지, 부지에서 학습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중요한 내용 한 번 더 반복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제 먼저 주거, 상업, 공업, 용지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자, 주된 용도가 뭡니까?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이죠. 주상공. 자, 해당 용도로 이용할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가 있다는 이야기야. 감정평상 용어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택지. 자, 다음은 여기 봅시다. 자,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바닥 토지를 말한다. 그래서 건축 가능 토지뿐만 아니라 건축 불가능 토지 여기까지 포함하는 아주 포괄적인 용어다. 그래서 하천이나 도로 등의 바닥 토지에 사용되는 포괄적인 용어를 우리 오늘 뭐라고 배웠습니까? 예, 자, 부지다 이렇게 배웠죠. 부지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택지와 부지 이 두 가지에서 특히 용어 정리 잘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두 번째로서 후보지와 이행지라는 게 있어요. 자, 이 부분도 우리 시험 완전 단골 메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예, 자, 먼저 역시 후보지 이행지 모두 감정평가상 용어예요. 그래서 감정평가상 용도적 지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감정평가상 용도적인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택지지역, 다음은 농지지역, 다음은 임지지역이다. 참 크게 세 가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잘 보세요. 자, 감정평가상 용도적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뭐가 있습니까?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다시 이걸 이제 분류하고 있는 건데, 택지지역은 이제 주거지 또는 주택지 좋습니다. 상업지, 공업지 이렇게 분류하고 있다. 우리 조금 전에 배웠어요. 택지는 감정평가상 용어라 했잖아요. 택지의 주된 용도가 뭡니까? 세 가지. 주, 상, 공이다. 그래서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분류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농지지역입니다. 농지지역은 전, 답, 과선으로 분류되고 있다. 전은 뭐라 했습니까? 밭. 그러면 답은 논. 과선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임지지역입니다. 임지지역은 신탄림 그리고 용재림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 신탄림 뭘 것인가? 우리 시험에서는 사실 중요성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궁금하시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이때 탄자가요. 한번 써보면 뗄 탄자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연탄, 석탄 이런 표현 들어보셨잖아요. 그때 탄자다 생각하시고, 그래서 신탄임은 뗄감용 나무인 지역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뗄감용 나무인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용재림이라는 게 있어요. 용재림은 가구용 나무가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큰 용도적 세 가지가 있다는 이야기. 뭐가 있습니까?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이 있다. 참 큰 용도 세 가지. 상호간에 전환이 진행 중인 토지가 있다는 이야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임지지역이 참 농지지역으로 전환이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결국 임지지역이 농지지역으로 현재는 바뀌어가고 있는 과정이다 할 수 있겠지요. 앞으로 농지가 될 후보다
표현할 수 있잖아요. 또 농지될 예정이다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토지를 가리켜서 또 우리가 후보지 또는 예정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럼 또 우리가 이런 예를 들어봅시다. 자, 농지역이 택지지어로 지금 전환이 진행 중이란 이야기예요. 그럼 자, 현재는 농지역이 택지로 바뀌고 있다는 거지요. 앞으로 어때? 택지될 후보다. 택지될 예정이다 표현할 수 있겠지요. 이 토지를 뭐라고 합니까? 후보지 또는 예정지다 할 수 있겠지요. 저렇게 표현하면 택지 후보지다, 택지 예정지다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름부터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고속도로나 국도 쭉 다니다 보니까 큰 편말이 5개가 부착이 되어 있어요. 딱 한 글자 적어져 있죠. 좀 큰 편말이 5개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는데 딱 한 글자씩 적어져 있습니다. 뭐라고? 택, 지, 예, 정, 지. 혹시 이런 표현을 보셨나요? 이게 바로 예정지, 후보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밑에 잘 보세요. 자, 보세요. 지금 농지지역이 택지지역으로 전환이 진행 중이라면 앞으로 택지될 예정이다, 후보다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농지지역이 택지로 전환이 어때? 완료돼 버렸어요. 바뀌어 버리면 더 이상 후보다, 예정이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지요. 없다. 자, 이때는 뭐가 돼버렸어요? 택지역이 돼버렸지요. 그래서 후보지는 현재 큰 용도적 상호간의 전환이 어때? 진행 중인 토지를 말한다라는 거죠. 전환이 완료돼버리면 더 이상 후보 예정은 아니겠죠? 후보지 예정은 아니라서 전환이 진행 중에 있는 토지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또 이 경우를 써봅시다. 택지역 내서입니다. 또는 농지역 내서예요. 또는 임지역 내서입니다. 이 시험 용도적 내에서 전환 또는 어때? 이행이 진행 중 토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보세요. 과손이 전으로 시험 전환 또는 어때? 이행이 진행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럼 과손이 전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지금. 이를 뭐라 될 것인가? 과손이 전으로 바뀌고 있으면 이는 농지역 내서죠. 그래서 이걸 또 우리가 이행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행지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또 우리 예를 들어봅시다. 공업지가 상업지로 이렇게 지금 전환 또는 이행이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예요.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택지역 내서니까 뭐가 된 겁니까? 이행지다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공업지가 상업지로 전환 또는 이행이 돼 완료돼버렸어요. 바뀌어 버렸으면 더 이상 이행지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지요. 그럼 뭐가 돼버렸어요? 상업지가 돼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처럼 이제 용도적 내에서 전환 또는 어때? 이행이 진행 중인 토지를 어때? 이행지라 한다 생각하시고, 하여튼 후보지, 이행지 모두가 어때? 모두가 전환 또는 어때? 이행이 진행 중인 토지를 말한다. 먼저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다시 보세요. 후보지, 이행지 모두가 어때? 모두가 전환 또는 어때? 이행이 진행 중인 토지를 말한다. 전환이나 이행이 완료돼버리면 더 이상 후보지, 이행지는 아니겠죠? 전환이 진 토지를 말한다 생각하시고, 다음 후보지와 이행지를 구분할 때는 이걸로 구분하세요. 어떤 분은 보세요. 전환이 진행 중이다. 그럼 후보지. 이행이 진행 중이다. 그럼 어때? 이행지. 이렇게 구분하시는데 아차면 실수합니다. 왜? 학자의 뜻은 전환, 이행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 또 학자의 뜻은 전환 이렇게 표현을 해버려요. 그렇죠? 아차면 실수하니까 우리는 뭘로 구분했을까? 바로 이걸로 구분하자는 이야기예요. 자, 여튼 후보지, 이행지 모두가 전환 또는 이행이 진행 중인 토지다 생각하시고, 큰 용도적 상호간이면 어때? 후보지. 용도적 내에서면 뭡니까? 이행지. 이렇게 구분하시면 절대 틀리지 않는 이야기예요. 다시 보세요. 큰 용도적 상호간이면 어때? 후보지. 자, 용도적 내에서면 어때? 이행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기 보세요. 자, 임지지역이. 자, 여기는 임지지역이 택지지역으로 전환이 진행 중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때는 이제 후보지일까요? 이행지일까요? 후보지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임적이 택지로 전환이 완료돼버렸어요. 그럼 더 이상 후보지다 할 수 없겠죠? 뭐가 돼버렸어요? 택적이 돼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기 봅시다. 용재림이 신탄림으로 전환 또는 어때? 이행이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예요. 이때는 임적 내서가 되겠죠. 임적 내서니까 당연히 후보지입니까? 이행지입니까? 이행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다음은 우리 이분도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 보세요. 보시면 과손이 공업지로 전환이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예요. 이때는 후보지가 될까요? 이행지가 될까요? 당연히 후보지가 되겠죠. 왜? 과손은 농지적이죠. 다음 공업지는 어때? 택지적이라는 이야기야. 그리고 농지적이 택지로 전환이 어때? 진행 중에 있다 할 수 있겠죠. 이든 뭐가 되는 겁니까? 후보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이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후보지, 이행지 모두가 어때? 전환 또는 어때? 이행이 진행 토지를 말한다 생각하시고 큰 용도적 상호 가면 어때? 후보지가 되겠고 용도적 내에서는 어때? 이행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 번 더 중요한 내용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부터 살펴봅시다. 자, 여기 보세요. 시험. 자, 택지지역, 농지적, 임지역, 상호 간에 했어요. 그럼 잡으세요. 큰 용도적 상호 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다. 뭐 전환되고 있으니까 전환이 어때? 진행 중이라는 거죠. 그럼 전환이 진행인데 큰 용도적 상호 간이 되겠죠. 이때는 뭐가 될까요? 당연히 후보지다 할 수 있겠죠. 후보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기 봅시다. 택지적, 농지적, 임지적 내에서입니다. 내에서 지역 간 용도 변경이 진행된 토지라는 이야기예요. 용도 변경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전환 또는 이행일 때 진행 중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큰 용도적 어때? 내에서가 되겠죠. 내에서니까 이는 뭐가 되는 겁니까? 이행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행지가 된다 생각하시고 여튼 후보지 이행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후보지 이행지 모두가 전환 또는 이행이 진행 토지를 말한다 생각하시고 큰 용도적 상호 간이면 뭐가 됩니까? 후보지. 다음 용도적 내에서는 뭐가 되는 겁니까? 이행지. 이렇게 잘 구분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번 시간에는 후보지, 이행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필지, 핵지부터 계속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히 쉬었답니다.